MBN 종합뉴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밤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령되는데 서울은 내일 기온이 0도까지 떨어져 10월 중순 기준 64년 만에 가장 추운 아침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오전 절정에 이르고 조금 풀렸다가 다음 주 후반에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당시에 올라왔던 대장동 관련 결재 문건이 최소 10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후보 측은 시장이 업무 보고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반박한 가운데 대장동 의혹 키맨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모레 새벽에 입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가 탈락한 예비 후보들에 대한 구애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홍준표 후보 캠프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홍 후보가 잠시 후에 서울 목동의 최 전 원장 자택을 찾아 저녁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지난 8일에 이어 또다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47명이 숨졌습니다. 아프간을 장악한 탈레반과 대립하는 이슬람 무장단체 IS 호라산이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단풍철인 10월이 1년 중에 산악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무리한 산행으로 인한 실족과 조난이 대부분인데 전문가들은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고 위치 추적이 되는 119 신고 앱을 미리 깔아두라고 당부합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값이 7년 만에 리터당 1,70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계절적 성수기까지 겹치면서 난방비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예보는 있었지만 가을이 실종되고 겨울이 하루 만에 찾아온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어제보다도 10도 이상 떨어졌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운데 서울은 10월 중순 기준으로 64년 만에 가장 추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에는 한파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지금 야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태진 기자, 잠시 뒤 9시부터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효된다고 하는데 지금 많이 춥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6도인데 바람이 많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시국이지만 주말 저녁이면 이곳을 찾던 사람들은 추운 날씨 탓인지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잠시 뒤 9시부터 서울과 인천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올해 첫 가을 한파특보가 발효됩니다. 10월 중 서울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건 지난 2004년 이후 17년 만입니다. 취재진이 아침부터 곳곳을 둘러봤는데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놀란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저번 주에는 반팔 입고 있었는데 이제 좀 추워져서 외투를 꺼내 입고 나와야 될 정도로 좀 많이 갑자기 급격하게 추워진 것 같아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날씨는 춥지만 코로나 이후에 많이 못 나와서 네, 청계천변에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정태진 기자도 추워 보이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추워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만 전만 해도 낮 기온이 25도를 넘기면서 오히려 가을치고는 더웠습니다. 이번 한파는 늦더위를 몰고 왔던 뜨거운 아열대 고기압이 물러나자 시베리아 상공에서 영하 40도에 이르는 찬 냉기가 밀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찬 대륙 고기압이 우리나라까지 확장하며 토요일 오후부터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 일요일은 전날 대비 기온이 10도 이상 뚝 떨어지며 서울은 내일 아침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지면서 10월 중순 기준 64년 만에 가장 추운 아침을 맞을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모레 오전에 절정에 이르고 조금 기온이 올랐다가 다음 주 반에 또 한 번 추워진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례적인 추위인 만큼 농작물 냉해나 서리 피해가 우려되고 노인과 취약계층은 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일하며 대장동 관련 서류에 최소 10차례 서명한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이를 두고서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배임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재명 후보 측은 시장이 업무 보고를 받는 건 당연한 절차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문서는 업무가 깔끔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성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성남시에서 제출받은 대장동 관련 자료입니다.
지난 2014년에서 2016년 대장동 개발 사업 세부 내용이 담긴 공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종 결재자로 10차례 서명했습니다. 지난 2015년 2월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라는 공문에는 민간이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지 않도록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이 후보가 민간업자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수수방관한 것 아니냐며 배임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가지고는 성역 없는 그런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검찰은 수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제가 봐도 할 거 안 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 측은 공문에 시장 서명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후보 대변인인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성남시정의 최고 책임자로 산하기관의 주요 업무나 경과에 대해 업무 보고를 받고 서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 측은 민간 개발을 통해 이익을 독식하기 위해 작업한 것은 국민의 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한성원입니다. 대장동 특혜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 키맨 남욱 변호사가 모레 새벽 미국에서 귀국합니다. 최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대한 신빙성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남 변호사의 진술이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모레 월요일인데요. 이날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경기도 국정감사 열리는 날이기도 하죠. 자, 박규원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김만배 씨 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남욱 변호사의 입국으로 대장동 수사 방향이 어떤 변곡점을 맞이하게 될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직전 미국 샌디에이고로 출국했던 남욱 변호사가 모레 오전 귀국할 예정입니다. 외교부가 여권 무효화 절차에 착수하면서 남 변호사는 LA 총영사관에 여권을 반납하고 귀국을 위한 긴급 여권을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 변호사는 모레 새벽 5시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대장동 사업에 초기부터 관여한 남 변호사는 자신이 소유한 천화동인 4호를 통해 1,007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특혜 로비 의혹이 터지자 남 변호사는 350억 로비설과 함께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김 씨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것과 관련해 알지 못하며 검찰 조사에서 다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귀국하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인데 영장을 발부받아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11시간 동안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해 대장동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검찰은 자료를 분석한 뒤 사업을 담당한 공무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모레 월요일 날입니다. 귀국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검찰 수사도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부터 사회부 임성재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김만배 씨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안에서 무슨 잡음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수사팀 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한 부부장 검사가 배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이 검사는 대장동 수사팀 내에서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것으로 손꼽히는 인물인데요. 일각에선 지휘부와 수사 방향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까지 나와 논란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수사팀 내분설까지 나오자 서울중앙지검도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중앙지검은 해당 검사가 대장동 수사에서 배제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존에 담당하던 주요 수사 사건의 처리를 겸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그 부부장 검사는 언제 복귀를 한다는 거예요? 아직 시점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겸하는 일이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두고도 늑장 수사 아니냐 이런 말도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전담수사팀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건 어제죠. 지난달 말 화천대유 등에 대해선 압수수색을 했는데 상당히 늦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될 수 있는 시장실이나 비서실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늑장 수사 이런 얘기도 나오는 데다가 또 여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압수수색 그 자체를 두고도 갈등이 불거졌다. 이런 얘기는 또 뭡니까? 이 당초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난달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을 때 하려고 했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정수 중앙지검장 등 지휘부와의 이견으로 무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의 불씨를 지폈는데요. 중앙지검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며 수사 단계에 따른 상황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고 집행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보니까 야권을 중심으로 한 특검 주장도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이제 국민의힘 측은 계속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성남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거부하는 이가 범인이라는 팻말을 들고 이 경남 창원에서 도보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네, 지금 오늘 한 겁니까, 이준석 대표? 네, 오늘이 맞습니다. 먼저 이준석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꼭 특검을 관철시켜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고 죄 지은 사람은 감옥을 가고. 네, 국민의힘에서는 뭐 줄기차게 특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론조사에서도 이 특검에 대한 요구가 적지 않다면서요? 네,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1일에서 12일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서 이 국민 4명 중 3명가량인 73%가 특검 등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73%가 특검에 찬성하고 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전담 수사팀의 어깨가 무거울 것 같은데, 검찰은 일단 성남시청 압수품에 대한 분석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또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 사업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련자 중 처음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의 경우 오는 20일쯤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데요. 네. 그 전에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겨야 하기 때문에 유죄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예, 유동규 씨도 유동규 씨지만 또 다른 키맨 화천대유 대지주 김만배 씨에 대한 영장 기각되고 나서 앞으로의 신병 처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유 전 본부장의 기소가 임박하면서 이 김만배 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도 상당한 관심입니다. 네. 이 작은 부분부터 보면 검찰은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뇌물을 공여했다고 보고 있죠. 하지만 시간상 유 전 본부장 기소 전 이 김 씨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죠? 네, 아무래도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을 만큼 보강 조사를 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는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요. 그 모레 월요일날 귀국하는 남욱 변호사 조사도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이 녹취 파일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죠. 하지만 사건 관계인이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신빙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물증이 최우선이지만 일단 검찰은 남 변호사를 조사하면서 이 녹취 파일에 등장하는 내용의 진위 여부를 더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 변호사는 이 김 씨와 유 전 본부장이 사업을 주도했고 로비 이야기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 수사팀을 둘러싼 논란에서부터 앞으로 수사까지 지켜봐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부 임성재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모레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감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야당의 집중 포화가 예상되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구속될 사람은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는 18일과 20일 열리는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얼마나 나라를 망쳐왔고 얼마나 국민들을 속이는 기만 정치를 해왔는지를 보여드릴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국정감사에 임하게 됐습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된 후에도 여야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뚜렷한 지지율 반등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고 한 비율이 슈퍼위크 뒤에 가파르게 상승한 것도 특이한 점입니다. 야당이 총공세를 예고한 가운데 이 후보는 국정감사에서 정면 돌파를 시도해 지지율 반등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장동으로 자기에게 써진 의혹이 얼마나 근거 없는지를 따박따박 해명하면 저 판을 만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이 후보는 자신의 SNS에 윤 전 총장이 지난 2011년 대장동 관련 대출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구속될 사람은 윤석열이라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대장동 개발 비리가 이재명 게이트임이 분명해지자 코미디 같은 프레임으로 또다시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윤석열, 홍준표 후보의 1위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표가 아쉬운 두 후보, 2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예비 후보들에게 연일 손을 내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홍준표 캠프 합류를 결정하고 잠시 뒤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희 취재기자가 약속 장소에 나가 있는데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재우 기자, 홍준표 후보가 곧 최 전 원장을 만난다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서울 목동에 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자택 앞에 나와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곧 이곳을 찾아와 최 전 원장과 차담을 할 예정인데요. 두 사람은 정권 교체를 목표로 힘을 합치기로 이미 사전조율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담 이후 최 전 원장이 지지선언을 포함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고 홍 후보 측은 내일 오전 9시 캠프에서 영입 환영식을 할 계획인데요. 캠프에서 최 전 원장은 그 무게감에 맞게 선거대책위원장급 중책을 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경선에 이번 최 전 원장 영입이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까요? 네,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경선은 윤석열, 홍준표 후보 양강 구도입니다. 두 캠프는 세력 확대를 위해 2차 컷오프 탈락 후보들 영입을 위해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에 박진 의원은 윤석열 캠프에,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홍준표 캠프에 합류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예비 후보 중 최대어라고 할 수 있는 최 전 원장의 홍 후보 지지는 경선 국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홍 후보가 일반 2030 세대 지지율에 비해 당원 지지율이 약한 만큼 보수 우파 기치를 내세운 최 전 원장의 영입은 당내 보수 지지자 표심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윤석열 캠프 역시 영입에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 전 원장은 정통 보수 선명성이 더 강한 홍준표 후보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자택 앞에서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어젯밤에 첫 맞수 토론을 4명이서 벌였습니다. 상당히 치열한 현장이었는데요. 홍준표, 윤석열 후보 맞수 토론을 중심으로 지금부터 정치부 안보람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보람 기자, 어제 토론을 봤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봤는데 2시간 가까이 진행됐는데 상당히 치열하더라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는데 특히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 간에 도덕성 싸움이 이제 2라운드 시작하면서부터 아주 치열하게 전개가 됐어요. 네, 그야말로 불꽃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시작부터 도덕성 문제를 물고 늘어졌는데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저는 역사상 여야 후보를 통해서 가장 도덕성이 없는 후보라고 봅니다. 거기하고 다를 바가 없다. 피장파장이다. 반대 진영에서 제기하는 의혹을 갖고 도덕성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장모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도둑들끼리 모여서 책임 면제각서를 만들었어요. 그는 민사상으로 도둑이라고 얘기하시면 그것도 막말이 되시는 거죠. 아니요. 네, 윤석열 후보에게 쏟아지는 의혹들을 홍준표 후보가 아주 총망라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 윤우진 사건과의 연관성 등을 거론하면서 그 외에 26가지 문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계속되는 홍 후보 공격에 윤 후보도 발끈했습니다. 당을 26년 지키셨다고 하면서 뭐 4선입니까? 5선입니까? 거기다 지사도 하시고 했으면은 좀 격을 갖추십시오. 여기에 윤 후보가 대통령 후보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홍 후보의 공격도 이어졌는데요. 윤 후보는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우리 후보님들이 잘하셨으면 제가 여기 나올 이유가 없죠. 그러면 국민이 불러서 나왔다는 겁니까? 아,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럼 국민이 모르세요, 들어가라고 그러면은? 하면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보면은 지난 토론하고는 다르게 윤석열 후보가 아주 단단히 준비를 하고 나왔다 그런 인상이 좀 들고. 자, 시종일관 뭐 네거티브 얘기만 한 거는 아닙니다. 이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말싸움이 주였지만 대북 정책이나 복지 문제에 대한 토론도 있었습니다. 복지 문제에 대해선 증세 없이 아껴서 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런 비슷한 입장을 보였고요. 대북 문제에 대해선 역시 의견이 갈렸습니다. 통일 서두르지 말고 상호 불간섭하고 체제 경쟁하자. 북한이 뭐 서로 불간섭 하자 그런다고 합니까? 저 미사일 막 뻥뻥 쏘고 이러는데. 네. 뭐 토론 자체가 이제 흥미는 많이 끌긴 했습니다만 이 토론을 하는 목적은 국민들에게 정책 검증을 해봐라 이런 뜻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렇죠. 바꿔 말해서 내가 적임자다 이런 걸 어필하는 자리인데요. 홍 후보가 집요하게 윤 후보를 공격하는 것도 지지율 1위 윤석열 후보 불안론을 키워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본 경선에서 당원과 일반 국민 각 50%씩 투표 결과가 반영되는데 국민의힘 지지자를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윤 후보와 2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높은 지지율조차 역선택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니까 지지자들의 마음을 얻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영입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윤석열 후보에게는 어떤 전략을 볼 수가 있었습니까? 네, 윤 후보는 손바닥 왕자, 천공스승 등 주술 논란이 이뤄졌습니다. 야권의 1위 후보지만 토론에서는 다소 위축되고 여유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어제 토론에선 받아치기도 하고 되묻기도 하면서 다소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을 향한 네거티브 공세는 정책 얘기하자 이런 얘기도 여러 번 던졌습니다. 저에 대해서 뭐 인신 공격할 거 다 하셨으니까 이제 대선 주자답게 뭐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십시오. 네. 정책에 제가 이 정도면은 충분히 해드렸지 않습니까? 네, 어제 TV 토론을 보신 많은 국민께서는 마음속으로 누가 이겼는지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안보람 기자가 볼 때는 누가 이겼던 것 같아요. 네, 토론이라는 게 뭐 누가 이겼다 이런 판정 내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홍 후보의 경우 매운 한 방이 없어 아쉬웠다는 평가와 함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게서 술 먹고 행인에게 시비 거는 할아버지 같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이에 대해 홍 후보는 진중권 전 교수가 날 비난하는 거 보니까 내가 유리한 국면인가 보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네, 홍준표, 윤석열 두 후보 간의 TV 토론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자, 민주당 쪽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재명 후보 쪽 입장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 어제 민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원팀 행보에 나섰는데요. 네. 주목받을 만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어제 민주당 의총 장면이었던 거죠. 예. 서른 의원이 그랬군요. 죄송하면 됐어. 네, 그렇습니다. 그 경선 과정에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이낙연 전 대표 측 끌어안기에 나선 이재명 후보의 모습이었습니다. 대선 후보가 되면 보통 컨벤션 효과라고 해서 지지율이 오르는데 이 후보는 그렇지 않죠.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낙연 지지층 가운데 이재명을 찍겠다는 사람 13에서 1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일 터져 나오는 대장동 의혹도 말끔히 해결되지 않았죠. 이재명 후보 모레 국감에서 대장동 의혹을 말끔히 없애겠다 벼르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이 발등에 떨어진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숙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뉴스추적 안보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고위 충돌 의혹에 대해서 전직 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빙상연맹 부회장이 조사를 맡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승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연맹 차원의 조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정세훈 기자입니다. 심석희 선수를 둘러싼 의혹은 고위 충돌과 승부 조작, 도청 등입니다. 심석희는 평창올림픽 결승에서 동료 최민정과 부딪혀 넘어졌고 두 선수 모두 메달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최근 한 매체가 공개한 심석희와 대표팀 코치의 메신저 대화 내용에 따르면 고위 충돌을 의심할 만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심석희는 고위 충돌은 절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대한빙상경기연맹이 부산 고검장 등을 역임한 양부남 연맹 부회장을 조사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승부 조작 의혹은 이보다 앞선 2017년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에서 불거졌습니다. 여자 쇼트트랙 1000m 결승전에서 출발과 동시에 선두로 나선 심석희와 최민정. 경기 내내 1위를 달리던 최민정이 3바퀴를 남겨두고 심석희에게 추월을 허용하며 금메달을 내줍니다. 그런데 심석희를 상대로 3년여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코치가 자신이 최민정에게 1위를 양보할 것을 강요했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빙상연맹은 이 문제 역시 함께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심석희의 도청 의혹에 대해선 고발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한 매체를 통해 공개된 심석희의 메신저 대화 내용엔 최민정의 말을 녹음해야겠다는 말이 등장합니다. 심석희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 계속해서 공개되면서 사생활 침해와 성폭력 2차 가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또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예배당에서 발생해 최소 47명이 숨졌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슬람 무장단체 IS 호라산이 자신들이 테러를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아수라장이 된 모스크 밖으로 부상자들이 실려 나옵니다. 복도는 무너져 내렸고 곳곳에 폭발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아프가니스탄 남부 칸다하르의 모스크에서 연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수백 명의 시아파 신도가 모여 예배를 하던 중이었는데 최소 47명이 숨지고 70명이 다쳤습니다. 2명의 자폭 테러범이 복도와 예배당에서 각각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نو دا انفجار څخه وروسته کله چې خلک لاړه د دې ځای څخه وتښتېدله نو کله چې موږ ولدي یعنی مسجد ټوله د شهیدانو ډک مسجد یعنی ټوله زخمیان و. 극단주의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 호라산 ISK는 이번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일에도 북부 쿤두즈의 시아파 모스크를 공격해 46명이 숨졌습니다. 수니파인 ISK는 아프간 인구의 10% 정도인 시아파를 배교자로 부르며 공격을 서슴지 않습니다. 또 같은 수니파인 탈레반이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는 등 온건하다며 게릴라식 공격으로 탈레반 체제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امارات اسلامی جدا خواهشمند هستیم که هر چی میشه جان مردم بیگناه سر و مال اینا رو برادر چیز کنه اینا از یک طرف غریب باز بازار اینا نرفتن دیگه نماز جماعت نره. 외신들은 이번 테러가 1990년대 중반 탈레반이 결성됐던 심장부 칸다하르에서 발생해 탈레반의 치안 통제력이 의심받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1년 중 산악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10월입니다. 실제 사고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죠. 등산을 할 때 정해진 산길을 가고 건강에 무리 안 가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만 한 가지 또 다른 팁이 있습니다. 바로 등산하기 전에 소방청이 만든 119 어플을 설치하시는 건데요. 지금 바로 보시는 이 어플입니다. 어플로 신고 즉시 위치 추적이 되기 때문에 조난이 되거나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빠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안전한 가을 산행길을 장진철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설악산 상공에 소방 헬기가 굉음을 내며 떠 있습니다. 지난 3일 암벽 등반을 하다 추락한 남성 2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사고는 설악산 용화장성에서 발생했는데 산세가 매우 험해 출입이 통제된 지역입니다. 설악산에는 20개 탐방로가 고시돼 있고요. 네. 지정돼 있고 그거 외에는 다 비법정입니다. 그렇죠. 불법 행위를 저질렀어요. 위법 행위니까요. 단풍철이 시작되는 10월이 1년 중 산악사고가 가장 잦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산악사고 3만 7천여 건이 발생했는데 그중 14%인 4,100여 건이 10월에 발생했습니다. 무리한 산행으로 인한 실족과 추락, 조난이 제일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 등산객이 늘어 소방의 산악구조 활동은 2019년에 비해 43%나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고 119 신고 앱을 미리 깔아두라고 당부합니다. 이 119 신고 어플로 신고를 하게 되면 그 GPS가 자동으로 활성화되면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서 만약을 대비해 여벌에 옷을 준비하고 무릎과 발목에 통증이 생기면 휴식을 취한 뒤 바로 하산해야 합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코로나19로 삼시세끼 집밥 해먹기가 참 힘드니까 끓이기만 하면 되는 그 밀키트 이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끓이기만 한데요? 네. 그 군대 시절에 전투식량도 고체연료 데워서 먹고 비슷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콕족이 늘면서요. 채소를 직접 키우거나 또 반려식물을 키우는 분들 많이 늘었어요. 네. 집에서 왜 보리 키우는 분이 네. 아침에 일어나서 보리한테 보리야 잘 잤니?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맞아, 그런 분 봤죠. 이런 틈새 시장을 노리고서 대기업들도 새로운 코로나 가전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와, 옛날에는 저 방 한 구석 시루에다가 이렇게 물 줘가면서요. 콩나물 키우고 그랬었거든요. 네. 라떼 시절 말씀하시는 거죠. 그 시루에 키운 그 콩나물 참 맛있었겠어요. 그렇죠. 네. 네, 관련해서 길기범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작은 냉장고처럼 생긴 전자제품 문을 열자 채소부터 꽃까지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씨앗만 심으면 온도나 물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식물 재배기입니다.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늘어나서 밖에 활동을 못하게 돼가지고 좀 식물을 보는 시간이 줄어들었는데 힐링도 되고. 코로나19로 집에서 키우는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출시하게 됐습니다. 채소류뿐만 아니라 허브류, 화해류까지 해서 직접 식물을 기르고 감상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이라고. 주방에도 전자레인지와 오븐, 에어프라이어 기능이 모두 들어간 제품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늘어난 밀키트 수요에 맞춰 바코드만 찍으면 알아서 온도나 조리 시간 등을 설정해주는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한 끼를 집에서 즐기기 원하는 사람이 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이 없고 바퀴가 달려 있어 이동하며 볼 수 있는 TV도 집콕족들에게 인기입니다. 변화된 라이프 스타일에 대응하는 좀 더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이런 제품들이 많이 등장할 전망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어떤 혁신 제품들이 소비자들의 수고를 덜어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주유소를 가려다가 멈칫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전국 휘발유값이 평균 1,700원을 넘었는데 7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문제는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거라는 거죠. 장바구니 물가도 뛰고 기름값에 또 갑자기 닥친 추위로 난방비까지 서민 가게의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주말 오후인데도 주유소에 기름을 채우려는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서울의 평균 휘발유값이 1,700원대를 넘었는데 이 주유소는 아직 1,600원대로 가격이 싸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가 100원 더 비싸서 저는 항상 여기만 알뜰 주유소만 여기만 옵니다. 차량을 필수니까 좀 힘든데 좀 물가도 계속 오르고 기름값이 많이 오른다고 하니까 좀 걱정은 많이 됩니다. 서울 일부 주유소에는 리터당 2,500원대 가격이 내걸렸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오늘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715.70원입니다. 1,300원대 초반이었던 1년 전보다 30% 가까이 올랐는데 문제는 앞으로 더 오른다는 점입니다. 10월 둘째 주 가격이 9월 첫째 주 대비 20%나 상승했습니다. 이 2, 3주 정도 국제 시차 두고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상승폭이 커질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동절기를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난방용 기름도 동반 상승 추세여서 서민 가게는 부담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단독 취재 순서입니다. 마트에 가면 녹색 제품이라고 있는데요. 어떤 제품이냐면요. 이 포장지에 환경부가 인증한 친환경 마크가 붙은 제품입니다. 바로 이 마크인데요. 이 친환경 소재를 사용을 했거나 또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는 환경을 고려한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녹색 제품을 공공기관이라면 의무적으로 구매를 해야 합니다. 더구나 환경부 산하기관이라면 녹색 제품 구매에 앞장을 서야 하는데 구매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 권영범 기자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대형마트의 녹색 제품 진열 코너입니다. 녹색 제품은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환경오염을 줄이는 제품으로 생활용품과 산업제품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현행 녹색 제품 구매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상품을 구매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녹색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환경부가 지난 2005년부터 법을 시행했는데 산하 공공기관 구매 실적은 여전히 저조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워터웨이 플러스 1.8%, 한국환경연구원 3.2%,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6% 등이었습니다. 공공기관 전체 평균 71.7%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녹색 제품 자체에 대해 인지가 없는 상태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다른 기관도 많이 낮거든요. 비슷비슷해요. 현행법상 녹색 제품의 구매 의무 조항만 있고 구매율과 위반 시 제재 규정은 없어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저희가 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게 좀 낫다. 그래서 저희가 소속 산하기관만 특별 교육을 시켰어요. 법을 만든 곳도 구매 의무를 규정한 곳도 환경부입니다. 산하기관이 환경부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 이 심각한 문제를 즉각 바로잡아야 합니다.
환경부의 좀 더 세밀한 법률 개정과 동시에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주말인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1,618명으로 어제보다 66명이 감소했습니다. 한글날 연휴 이후 검사 건수가 증가해 이 확산세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지난 8일 2,172명을 기록한 뒤 8일째 2,000명 이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을이 없고 여름에서 바로 겨울로 넘어가는 기분이죠. 오늘 거리에는 겨울 외투를 꺼내 입으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낮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밀어들며 기온이 거의 오르지 못했습니다. 내일 서울은 1957년 이후 64년 만에 가장 추운 아침을 맞이할 텐데요. 내일 아침 서울 0도까지 떨어지겠고 관측 이래 10월 중순 세 번째로 낮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오늘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급 하강하면서 한파특보도 내려지겠습니다. 오늘 밤 9시를 기해 제주와 해안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발효됩니다. 서해안과 제주를 따라서는 강풍특보까지 내려져 있는데요. 강한 바람은 체감온도를 더욱 낮추죠. 이 지역들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20m에 달하는 강풍이 불겠고 바람 때문에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이런 추위가 나타난 원인은 무엇일까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열대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자리하면서 늦더위가 계속해서 나타났는데요. 이 고기압의 세력이 약해진 데다 때맞춰 북극에서는 우리나라로 한기가 내려오면서 추위를 막아줄 방패막이 사라진 겁니다. 내일 중부지방 내륙을 중심으로는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아서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대구의 아침 최저 기온은 3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은 내일 너울성 파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화요일에는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는데요. 이후 다시 한기가 내려와 기온을 끌어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영상 속으로는요. 이동학 기자가 취재한 철원 고석정의 꽃길입니다. 보세요. 멋지네요. 그죠? 또 코스모스도 있고 무지개 꽃길 같아요. 맞아요. 빨주노 형형색색. 형형색색이란 말이 딱 어울리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을 마음껏 즐기기도 전에 시들까 봐 참 걱정이 됩니다. 네, 오늘 갑자기 추워졌는데 다음부터 기온이 더 내려가서 내일 아침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것도 있을 거라는 거 아닙니까? 네, 단풍놀이도 아직 시작도 못하고 또 멋진 가을 풍경을 즐기지도 못할까 봐 좀 아쉬움이 크지만요. 무엇보다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MBN 종합뉴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따뜻한 밤 보내세요. 고맙습니다.